어, 원래 이제 중등 과정의 원소론 하면은 맨 처음에 탈레스의 물이다부터 해가지고 소위 그리스 이데아 철학에서부터 쭉 해서 연금술사까지 언급이 되죠. 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보일의 입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라부아지에의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다라는 것에서 근대 화학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고등과정의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부터 출발하냐면 라부아지에부터 출발해요. 실제로는. 자, 자, 사실 화학 파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기율표 외우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원소를 외우는 게 아니라 화학 선행을 한 사람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오비탈 있죠? 1s, 2s, 2p, 3s, 3p, 4s, 3d, 4p 하는 그 규칙. 그 다음에 S에서도 S1, S2, P1, P2, P3, P4, P5, P6 그거 전체가 사실은 주기율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주기율표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화학 공부의 절반 이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미쳐가지고 주기율표를 통으로 다 외워본 적도 있습니다. 118번까지. 미쳤었죠. 아무 필요 없네 그까지는. 자, 주기율표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주기라는 건 뭐죠? 주기. 반복되는 마디죠. 요만큼이 반복. 그러면 요걸 우리가 한 주기라 그러잖아. 율은 자, 그럼 주기율표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반복되는 마디의 규칙성을 정리해 놓은 표가 되는 거죠. 즉 주기율표만 잘 이해해도 원소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해가는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전기음성도라든가 전자친화도라든가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마디 설명이 되는 게 주기율표로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기율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보는 거는 화학사의 큰 흐름을 잡는 가장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앞에까지 뭘 한 거야? 빅뱅에서부터 지구까지 만들었잖아.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원소들을 어떻게 과학자들이 분류했는지도 배워야죠. 자, 라부아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라부아제는 우리 중등 교과에 나오죠.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물을 분해하는 데 성공해요. 물을 분해함으로써 탈레스에서부터 연금술사에 이르는 연속설에 대한 성질, 이론소설, 사원소설, 사원소 변환설 그 영향을 받은 연금술사까지의 원소론이 다 잘못됐다는 걸 설명할 수 있죠.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면. 그 과정에서 라부아제는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을 원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소들을 크게 4그룹으로 나눕니다. 4그룹 33종의 원소를 발표해요. 라부아제가 부른 명칭을 지금의 화학적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4그룹이 나뉘어져요. 뭐냐면 금속성 원소, 비금속 고체 원소, 그리고 기체 원소, 그리고 산화물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산화물은 원소가 아니긴 하죠.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과학은. 기술하고 같이 갑니다. 과학과 기술과 사회는 항상 같이 가요. 요거를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기술력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산화물들을 분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화물이 뭐냐면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산화규소였어요. 녹는 점이 한 2800, 2500도, 2800도, 3000도 이랬단 말이야. 분해가 되겠냐고. 그 당시 고작 해야 분해 방법은 화학분해 아니면 열분해인데 아직 전기도 없던 시대인데. 자, 극단적으로 얘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말해드릴게요. 길로틴에 목 잘려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어느 시대야? 프랑스 혁명기예요. 프랑스 혁명기에 프랑스 조세청장 하다가 왕당파 사람이라고 목 잘려 죽은 과학자야. 워낙에 똑똑해서. 여러분들 그 사회 시간에 그거 배우잖아. 삼부회. 기억하죠? 왕과 귀족 대표 하나, 성직자 대표 하나, 시민 대표 하나. 자, 투표하면 2대1이니까 맨날 시민만 세금 내라. 맞죠? 이것 때문에 빡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 그 시대 사람이에요. 과연 분해가 가능했을까? 그지? 그리고 여기 기체에도 원소가 아닌 게 2개나 포함됩니다. 빛과 열. 이 당시 과학을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던 시대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르네상스 시기가 들어오죠. 라부아제의 뒤로 있는 원소, 그 과학자는 데베라이너입니다. 데베라이너의 그 주장의 가장 핵심은 새쌍원소설이에요. 자, 원소들을 질량 즉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더니 원소들을 질량 순,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더니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 3개가 한 세트로 만들어지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튬, 나트륨, 칼륨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세트들이 뭐가 있냐면 뭐 마그네슘, 칼슘, 바륨,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지금 35쪽 주기율표에서 내가 말한 원소들 한번 찾아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동그라미 한번 같이 쳐놔 보면 괜찮죠?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어때요? 현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쪼름이 붙어 있죠. 자, 여기 보자. 리튬, 나트륨, 칼륨을 조사했더니 어떤 재밌는 성질이 나타나냐면 이때 가운데 있는 나트륨은 질량과 반응성, 즉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의 대표적인 값인 질량이 얘가 얘랑 얘의 평균이더라.
리튬, 나트륨, 칼륨의 그러니까 리튬과 칼륨의 원자량 평균이 나트륨의 원자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은 비슷한데 그 반응성도 딱 중간쯤 돼요. 뭔가 이렇게 비슷한 녀석들이 3개씩 이렇게 그룹화할 수 있겠구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뭐로 발전하죠, 이게? 현재의 족으로 발전합니다. 같은 세로죠. 자, 그리고 한 명 더 갈게요. 류렌즈라는 학자가 옥타브설이라는 걸 발표해요. 옥타브가 뭐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맞죠? 도에서 그 다음 도까지를 한 옥타브로 잡죠. 옥타의 뜻이 뭔지 알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라틴어 버전 옥타. 맞아. 이거 숫자 8이에요, 8. 잘 볼래요? 남자들 잘. UFC 링 이름이 뭐야? 이종격 투기하는 경기장 이름, 별명. 옥타곤이죠, 옥타곤. 왜 그걸 옥타곤이라 그러게? 이종격 투기 경기장은 팔각형이죠. 그래서 그걸 옥타곤이라 그래요. 자, 문어 영어. 옥토퍼스죠. 옥타 여기서 온 거고요. 퍼스가 이거예요. 달. 그럼 옥토퍼스면은 다리가 8개. 그게 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8월이 옥토버입니다. 2명의 황제가 자기 생일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자기 이름을 달력에 억지로 쑤셔박아 넣은 율리우스 대제와 아우구스티누스 대제의 2명 때문에 옥토버가 지금 10월에 가 있죠. 준 앤 어거스트. 줄라이하고 어거스트인가 준하고 어거스트인가 그게 율리우스 대제하고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10월에 가 있지만 원래 8월이에요. 이 당시에 옥타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소의 발견 방법은 아직까지 라부아지에 시대인 거야. 분해되어야 원소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물질이 원소잖아.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자, 그러면 무슨 원소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렇죠. 18쪽이 발견이 안 돼요. 왜? 18쪽은 비활성 기체라서 단원자 분자라서 화합물이 안 생겨요. 그러면 뭔가를 분해해서 찾을 수가 사실상 없죠. 찾으려면 공기를 끓는 점을 다 액화시킨 뒤에 끓는 점별로 나눠서 거기서 성분을 추출해야 되는데 반응도 안 해, 심지어. 그러니까 검출이 힘들잖아. 18쪽이 없으니까 봐봐. 리베, BC, NO, 나가 되죠. 네온이 없이. 그럼 8번째 리튬에서 나트륨이 딱 나오지. 이게 옥타브설이라는 게 7개가 마디가 되는데 무슨 뜻? 원소들을 질량 즉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더니 8번째에 한 반복 주기당 원소가 7개씩 들어가더라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된 거예요. 리베 붕탄질 산풀 남아 알규 인황염. 아직 18쪽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이제 뭐로 이어진다? 주기율표의 같은 가로줄인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브설이 같은 가로줄인 주기, 데베라이너의 족이 같은 세로줄인 족으로 갑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는 이 앞에 이 데베라이너와 뉴렌즈에 발표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원자량 순으로 합니다. 물론 참고로 여기서 오류가 나와요. 어떤 오류가 나오냐면 아르곤하고 칼륨,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원자번호 18번인 아르곤과 원자번호 19번인 칼륨이 있잖아요. 원자량이 미세하게 아르곤이 조금 더 거의 같은데 조금 더 무거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오류들 때문에 이 규칙성들이 붕괴가 됩니다. 왜? 이때 드디어 18쪽 검출이 시작이 되거든. 18쪽 원소들이 발견되기 시작돼요. 그러면서 여러 오류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하지만 멘델레예프의 최초의 주기율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카 원소입니다. 에카라고도 하고 예카라고도 하는데 바로 뭐냐면 미발견 원소의 빈자리를 예측한다는 거죠. 즉 멘델레예프 이전에 데베라이너란 뉴렌즈 혹은 그때부터 멘델레예프까지 오기에 많은 과학자들은 질량 원자량 순으로 원소들을 그냥 쭉 나열해놓고 그 속에 규칙성만 찾고 있었어요. 즉 미발견 원소는 그냥 땡겨져 앞에 칸에 와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초반에는 원소들이 빽빽하게 꽉꽉 차 있으니까 오류들이 없는데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 때문에 규칙성에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당시 유럽을 생각하면 기본 문화 자체가 뭐다? 기독교 문화 베이스니까 우리가 불완전해서 아직까지 잘 몰라서 혹은 이데아 이론에 따라서 여기는 신들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들의 세상이니까 뭔가 당연히 쓰레기나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멘델레예프는 예카 원소라 그래가지고 아직 미발견된 원소의 성질을 예측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원소를 아직 하나 못 찾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이 줄이 아니라 요 다음 줄이다. 그러면 이 줄은 어떤 원소냐? 얘는 뭐 녹는 점은 몇 도쯤 되고 끓는 점은 몇 도쯤 되고 상온에서 무슨 상태이며 산소랑 반응할 때 반응비는 몇 대 몇쯤 될 거고 이런 각종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수소랑은 어떻게 반응할 거고 성질은 어떨 것이며 이런 거 등등등을 쭉 예측해가지고 빈칸을 채워놔요.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거다. 그리고 그 예언의 예측값이 상당히 정확하게 발견됩니다. 녹는 점 차이가 한 30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30도인가 40도 정도 차이밖에.
그렇게 원소들이 그 자리를 메꿔지자 멘델레예프의 이 최초의 주기율표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류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최종판이 나오는 거지. 모질리의 주기율표.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다? 여기까지 질량순이었잖아. 드디어 뭐로 바뀐다? 드디어 양성자의 개수 혹은 중성원자일 때 전자의 개수로 규칙성을 맞추게 되는 거죠. 사실 화학적인 성질은 원자 핵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전자가 만듭니다. 특히 전자 중에서도 뭐가 만든다? 제일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원자과 전자들이 그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베라이너의 새쌍원 소설에서 이어진 현재 주기율표의 조개 개념은 결국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여기서 좀 더 파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이금속 3족에서부터 12족까지는 원자과 전자는 하나 내지 두 개로 거의 다 일치하는데 그 내부 한 개 더 안쪽에 d 오비탈의 전자들이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다양한 배위 결합, 화학2에 가서 배우는 배위 리간드 결합들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성질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그 주기율표 밑에 있는 원소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이 거기 많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온 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화합물 적을 때 뒤에 항상 2가 적혀 있죠. 황산구리 2. 그거 왜 2인지 알아요? 유독 구리만 그 2를 안 빠지고 꼭 적고 있던데. 구리 이가 양이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뭐다? 구리는 일가 양이온도 있어요. 그러면 염화구리 1 해버리면 CuCl하고 끝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구리 2가 되면 CuCl2가 되는 거고. 참고로 철 있죠, 철. 철 같은 경우는 이가 양이온, 삼가 양이온 두 가지가 다 있죠. 이가 양이온인 철은 산화철이 되면 FeO, 삼가 양이온인 산화철은 Fe2O3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d오비탈의 영향으로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될 때 좀 더 다양한 성질이 나오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전이금속이라 그래. 그리고 주기율표 맨 밑에 보면 두 줄 있죠. 란타넘족, 악티넘족 해가지고 두 줄이 더 있지. 얘네들이 소위 요즘 현대과학 산업 핵심인 히토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F오비탈 들어간 애들. 자, 그래서 자, 요거 일단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죠? 혹시 정리 덜 된 사람 살짝만 정리 빨리 한번 해보고. 지금의 주기율표에서 다 외울 필요 없고 솔직하게 1번부터 2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단 그림, 그 표 그림을 위치를 잘 맞춰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를 적어봤어요. 자, 일반적으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족,
2조 13, 14, 15, 16, 17, 18 요 사이 3족에서 12족이 전이금속으로 움푹 들어간 애들이고 여러분들이 화학원으로 수능 칠 때까지 가더라도 앙금이나 일부 원소 반응에서 잠깐 나오는 맨날 나오는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원소 몇 가지 은이라든지 몇 가지 제외하면 사실은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만 가지고 수능 화학원까지 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빵개 다 돼요. 최외곽 전자로 따지면 얘는 2개, 얘네들은 8개인데 원자과 전자가 빵개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란 말이야. 최외곽 원자띠에 존재해서. 그렇다면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니까 화학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는 원소니까 당연히 원자과 전자는 어떻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이돌들, 연예인들 보통 우리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 있잖아. 성형수술 받으러 간 사람이 사진을 한 장 내밀면서 똑같이 해주세요. 왜 걔네들의 모습을 따르고 싶은데?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서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사람의 키, 얼굴, 체형 모든 걸 똑같이 만들어준다면 누가 되고 싶냐? 남자는 이제 딱 몇 명 나오죠. 장동건, 이정재, 송중기, 공유, 현빈, 원빈, 맞지? 좀 요즘으로 따지면요. 남궁민, 요 선에서 나올 거 아니야. 여자들이면은. 좀 옛날 사람으로 따지면 송혜교, 전지현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김다미가 쭉 나올 거 아니야. 김고은경, 김다미 이런 식으로. 왜 그 모습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부족함 없이 남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그 모든 것의 균형이 부족함 없이 꽉 다 채워진 그 모습이니까. 얘네들은 전자 궤도가 꽉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반응 안 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쪽 사실 1번부터 20번까지만 따지면 얘네들 7개만이 금속 원소입니다. 이 금속 원소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부르는 헬륨, 네온, 아르곤에 비해서 전자 개수가 1개, 2개, 3개 많은 애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죠. 맞지? 그러면 그 반대쪽인 얘네들은 요쪽 애들 사실은 얘네들도 이제 다 비금속이죠. 이 비금속 애들은 전자가 많은 편이잖아. 그래서 전자 1개만 더 받으면 2개만 더 받으면 3개만 더 받으면 하는 애들이라서 음이온이 되거나 혹은 전자를 주는 것보다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크니까 누가 주는 녀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주위에 있는 녀석들하고 야 우리 이거 같이 쓰자. 아나바다 운동을 하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걔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기율표의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론 주기율표 전체를 따지면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주기율표 전체를 따지면 왼쪽과 센터 전체 우리 아까 전이원소 3에서 12조까지
걔네들 전부 다 금속이란 말이야. 그리고 요쪽 줄 밑에도 금속이 있어요. 심지어. 그럼 이쪽은 이제 비금속들이 요쪽 위로 있겠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 보면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금속들은요, 원소일 때 금속 결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호돈소 물질을 말하는데 금속 결합을 합니다. 금속 결합이 뭔지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메탈릭 본딩. 들어본 적 있다? 손? 어떤 걸 금속 결합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결합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금속 결합에 의한 성질을 주로 더 다루는 건 물리에서 전기할 때 다룰 수밖에 없거든. 금속 결합은요, 기본적으로 금속 원자들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을 자유전자로 쫓아내고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 성질이 쉽게 이해되는 거야. 양이온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뭉쳐있을 수 있다 없다? 터지겠지. 원래는 청력으로 터져야 되잖아. 안 터지는 이유가 이 양이온들 사이에 이 금속으로부터 쫓겨난 자유전자들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막 움직여 다니면서 붙여주고 있는 거야. 뭐가? 막 움직여 다니면서 붙여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결정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 고체가 되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결정형이니까 고체. 뭐만 액체? 수소만 액체죠. 그리고 봐봐. 광택, 열, 전기, 전도성, 연성과 전성. 얘네들은 전부 다 자유전자가 만들어요. 봐봐. 연성과 전성이라는 게 뭐야? 두들겼을 때 얇게 펼 수 있는 게 연성이에요. 힘을 가해서, 아니다. 그게 전성이고, 힘을 가했을 때 쭉 가늘게 길게 뽑을 수 있는 게 연성이야. 연성과 전성이 가능한 이유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붙여주는 유동적 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기는 왜 전기전도체인데?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지. 열은 고체니까 원래는 전도로 열이 전달되잖아요. 전도의 열 전달은 원자 사이의 충돌에 의한 전달이잖아. 근데 자유전자가 먼저 다음 원자를 때려준다고. 그러면 열 전달이 어떻게 된다? 빨라지죠. 그러니까 열과 전기가 잘 통하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빛을 전자가 흡수했다가 전자자기 진동에 맞춰서 방출합니다. 광택이 나는 거죠. 그 모든 성질이 금속 결합의 성질이고. 오케이? 그러면 비금속은 비금속 원소니까 뭐로 결합해야 되죠? 그렇지, 공유 결합이지. 공유 결합을 하면 얘가 분자나 분자 결정이 되느냐, 원자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죠. 분자라는 거는 어떤 개념에 더 가깝냐? 이거 이제 뭐 성차별이 아니라 그 학생들 무리 집단의 성별적 특징이라고 난 생각해요.
여자아이들 모여서 놀 때 잘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되게 친밀하게 노는 그룹이 소그룹이 생기죠. 맞지? 한 서너 명, 절대로 5명 넘어가긴 힘들어. 딱 2명이거나 3명이거나 한 4명 정도 선에서 끝나요. 맞지?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극단적으로 친해. 엄청나게 친해. 그 대표적으로 영화에 나오잖아. 딱 영화 써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명을 건드리면 우리 모두를 건드리는 거야, 이런. 볼일 보러도 다 같이 가고 매점도 다 같이 가야 되고 한 명 빼놓고 가면 의리 없게 왜 나 빼고 가냐고 화내고 그 나머지는 미안해 해야 되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과 이렇게 만들어진 다른 그룹이 있는데 지네들끼리의 결합력은 강한데 이 그룹과 이 그룹은 별로 안 친해요. 결합력이 약해. 분자가 딱 그렇단 말이야.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끼리는 공유결합으로 똘똘 뭉칩니다. 분자 하나는 대단히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별로 안 강해. 그래서 분자나 분자 결정은 기체이거나 승화성 고체가 되죠. 대표적으로 뭐 드라이 아이스. 그지? 원자 결정은 원자 하나하나가 공유결합을 하는데 그 공유결합으로 전체가 규칙적으로 다 뭉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고 결합력이 강력하겠죠. 그럼 뭐가 된다? 고체가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이런 것들이 다 이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공유결합이니까 뭐가 없다?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죠. 뭐 빼고? 흑연이나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 빼고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를 제외하고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뭐가 잘 안 통한다? 그치, 전기가 안 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일정 이상의 힘을 가해서 뭐 형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뚝 부러져 버리지. 유동적인 결합이 아니니까. 결합은 매우 단단한데 부러져 버린다고. 이해가 되죠? 그 성질들이 비금속의 성질이에요. 그게 금속과 비금속의 핵심적 특징인 겁니다. 자, 넘어가서 36쪽을 펴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자, 금속의 성질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에서 무슨 족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1족 원소들 중에서 비금속인 수소를 제외하고 난 1족 원소를 우리는 알칼리 혹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이제 13, 14, 15족, 뭐 16족 여기 애들은 13에서 한 16족 애들은 그냥 대표 원소를 그 족 원소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붕소족, 탄소족, 질소족, 산소족이라고 부릅니다. 별다른 이름의 명칭은 없어요. 하지만 17쪽을 뭐라 부른다? 할로젠이라고 부르고요. 18쪽은 비활성 기체 혹은 귀족 기체라 그래서 노블 가스 혹은 이너트 가스라고 부르죠. 그럼 그 중에서 비활성 기체는 아까 이야기했죠. 소위 말하는 중등에서부터 언급되는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전자를 줄 필요도 없고 전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공유할 필요도 없는 애들. 그래서 18족 원소들은 원자 상태로 그대로 분자로 존재하고 남하고 결합을 안 합니다. 거의. 그럼 얘네들 빼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바로 뭐? 알칼리 금속, 알칼리족.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맞지? CS? 그 다음에 프란슘. 여기서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짚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칼리라는 말을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있을걸? 뭐죠? 알칼리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게? 힌트를 줄까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또 판토끼, 또 바다토끼, 들토끼, 집토끼, 그리고 가장 이과적인 해답으로 염기토끼 혹은 알칼리토끼가 있죠. 산 반대 염기. 진짜 알칼리성이라고 못 들어봤어? 알칼리성 이온수. 특히 여학생들은 여드름 관리나 피부 관리하면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단어일 거 아니야. 음식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뭐 알칼리성 음식이라면서. 알칼리라는 말 자체가 염기성을 뜻해요. 자, 알칼리 금속. 자, 금속이니까 얘네들의 성질 1. 실온에서 고체이긴 합니다. 왜? 금속이니까. 하지만 밀도도 작고 결합력도 작고 그래서 무르죠. 어느 정도로 무르냐면 과학 관련 유튜버라면 모름지기 어그로 끄는 영상으로 가장 많이 올리는 영상이 그거죠. 알칼리 금속을 잘라서 수조에 던지면 이제 수소기체를 내면서 물에 녹아 들어가고 좀 크게 넣으면 뻥 터집니다. 진짜 이거는 그 유튜버들, 과학 관련 유튜버 기본 소양 중에 하나죠. 수조에 알칼리 금속 덩어리로 던져놓고 뻥 터뜨리기. 안전상 저는 못합니다. 왜 무르냐? 얘네들 원자당 자유전자 몇 개나? 한 개나? 맞죠? 뭐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수가 비슷한 다른 금속 원소에 비해서 가장 적죠. 그러니까 양ион과 양ион을 붙여줄 수 있는 결합력이 약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도 더 멀겠죠. 그래서 결합력이 약해서 밀도와 결합력도 낮고 당연히 녹는 점도 낮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잘라보면 어느 느낌으로 칼이 들어가냐면 커터칼로 잘리거든? 근데 커터칼로 자를 때 느낌이 지우개 자른 느낌밖에 안 나요. 그 정도로 무릅니다. 심지어 여기서 일로 갈수록 더 물러지죠. 원자 반지름은 커져가는데 자유전자 개수는 그대로죠. 그래서 더 물러지고 더 밀도가 작아지고 더 반응성은 강력해지며 녹는 점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주기율표의 특징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아까 염기성이다 했잖아요. 알칼리 금속 2분 2 비율 대 이 비율이 물 분자 2의 비율로 결합하잖아요. 두 배수의 수산화 금속이 되고 수소기체가 나오고 열이 납니다. 여기서 폭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수산화 금속이잖아요. 맞지? 수산화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이죠. 그래서 알칼리죠.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주기율표의 규칙성이 보인다는 거지. 알겠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크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요. 그 표면에서 나타나는 은백색 광택이 매우 빠르게 사라집니다. 알칼리 금속들을 이제 보관하는 곳은 보통 파라핀 속이나 벤젠 속 혹은 등유 속에 넣어서 보관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물과도 폭발적으로 반응하죠. 물이 없어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바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커터칼로 싹 자르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프란슘 전부 다 은백색 광택이 납니다. 그런데 싹 잘라치고 광택이 반짝 난 뒤에 바로 때가 껴요. 그 지우개, 때 묻은 지우개 그 색깔로 확 바뀝니다. 칼륨 같은 경우 보라색 때가 확 껴요. 표면에. 그리고 그게 점점 탁해져요. 왜?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리튬이 되는 거예요. 산화리튬, 산화나트륨, 산화칼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게 산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등유나 파라핀에 보관합니다. 요게 바로 뭐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다. 됐죠? 정리 다 됐지? 바로 지우고 그 다음 설명하고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의 정반대쪽에 해당되는, 알칼리의 정반대쪽에 해당하는 17조 원소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개인적으로 내가 이명박 제일 싫어하는 이유. 이거. 원소 이름이 바뀌었죠, 최근에. 최근이라 봐야 벌써 한 6, 7년 됐습니다. 요오드. 얼마나 좋아, 발음. 원래 이거 요오드예요. 아이오딘이.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그 보라 색깔, 이온의 색깔을 내는 과망가니즈산 칼륨 이런 거. 원래 과망간산 칼륨으로 끝냈어요. 망간이 망가니즈로 바뀐 거예요. 티타늄이 티타니움으로 갔고요. 요오드가 아이오딘으로 갔고 크롬이 크로뮴으로 간 거예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밑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조만간 나트륨은 소듐으로 칼륨은 포타슘으로 바뀔 거예요. 진짜 아닐 것 같지. 너희들 대학 가봐. 너희들은 대학 가면 원래 그렇게 발음하게 돼 있어요. NA라고 써놓고 소듐이라고 읽게 될 겁니다. 자, 할로젠. 자, 할로젠의 뜻은 염을 만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염이라는 말 살짝 심화적으로 먼저 좀 배울게요. 염이라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산을 이루는 음이온 원소하고 염기성을 이루는 양이온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온결합 화합물을 우리는 염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키면 나오는 물질인 거죠. 염산 마시면 어떻게 돼? 염산을 사람이 마시면 죽겠죠? 진하게 마시면. 수산화나트륨은 죽어요. 소위 수산화나트륨이 그 유명한 양잿물입니다. 그를 옛날 이제 엄청나게 희석시키고 빨래할 때 쓰면 이제 빨래때 쫙 빼는 그 옛날식의 잿물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염기성은 단백질을 용해시키기 때문에 양잿물을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들이키면 이제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는 이유가 이제 식도하고 싹 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염산, 수산화나트륨을 정확한 농도로 1대1로 섞으면 이제 막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격렬한 반응 끝에 어떤 투명한 액체가 하나 만들어지거든.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되게? 사는데 어떻게 살게? 짜. 왜 놀래? 화학식 적어보면 알잖아.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을 섞으면 염화나트륨이 생기죠. 내가 미는 그 개그 중에 하나죠. 짜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같은 그런 이온결합 화합물들을 우리는 염이라고 하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 염들은 이온결합이니까 웬만하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데 물에 녹아도 이온화가 안 되고 물에도 잘 안 녹는 염을 우리는 두 글자로 앙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염이죠. 즉 할로젠 원소라는 것은 염을 만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예요. 할로젠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은 뭐다? 알칼리 금속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염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라서 단일 결합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제 결합하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배우겠죠. 이원자 분자가 됩니다. 즉 뭐다? F2, Cl2, Br2, I2가 되고요. 비금속의 성질은 반응성은 앞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일반적으로 F2는 거의 존재하지 못해요. 왜? 왜 F2는 거의 존재하지 못할까? 왜 플로린은 플로린으로 존재하지 못하냐? 너무 반응성이 커서 존재하지 못해요. 염소, 황록색 기체, 독가스죠. 화학원 선행을 맨 앞에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이 과학자의 이름을 들어보게 됩니다. 왜? 1단원에 나오니까요. 하버, 프란츠 하버라는 독일의 화학자가 있죠. 보통 우리는 이 프란츠 하버를 화학 비료를 통해서 식량 생산 증대에 큰 도움을 준 화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치 부역자로서 독가스 만들던 사람입니다. 독가스 무기를 화학병기를 제조하던 과정 중에 우연하게 암모니아의 합성에 최적의 조건을 찾아낸 과학자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암모니아는 독가스 만들 때 쓰고 그 과정에서 염소기체를 추출하고 그 염소기체를 가지고 유대인 학살한테 했던
나치 부역자고 이제 나치 은십자 훈장인가 그 훈장 수여자입니다. 훈장을 받은 사람. 나쁜 양반이에요.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입니다. 원소 상태로 액체로 존재하는 단 둘밖에 없는 원소죠. 금속의 수은, 비금속의 브로민. 보통 브로민은 어디 쓰냐면 우리 필름 인화제, 감광제 있죠. 빛을 감지했을 때 색깔 바뀌는 원소. 그게 이제 얘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청람색 보라색에 가까운 고체인데 뭐 하는 고체다? 승화성 고체죠. 그래서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과도 반응을 잘하고 또 뭐와도 수소와 반응을 매우 잘하고 그러면은 강한 산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할로제나 수소는 수소와 반응해서 산이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족하고 매우 반응이 뛰어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반응을 잘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트륨을 물에 던지면 터져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강연기겠죠. 그럼 물어보자. 나트륨 덩어리 입에 놓고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결과가 예상이 되죠.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서 수소기체와 열이 발생해서 입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때 만들어진 수산화 나트륨이 혓바닥과 목을 녹이겠죠. 죽음의 으로 가는 길잡이지. 염소기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때는 똑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여자들은 집에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가끔씩 이제 집에 뭐 여러분들 공부나 이런 것들 집 생활 챙겨주신다고 집에 와서 할머니가 여러 가지 집안일 어머니 도와주실 때가 있잖아. 특히 할머니가 욕실 청소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락스랑 옥시크린을 둘 다 같이 쓰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 락스 있잖아. 소위 말하는 염소계 표백제. 떼지우는데 짱이죠. 행주 같은 거 담가놓으면 하얗게 나오잖아. 그리고 옥시크린 같은 산소계 표백제가 있죠. 빨래할 때 되게 또 흰색으로 잘 뽑아주는. 얘도 때가 잘 지거든. 그러면 나이 좀 있으신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거의 없으셨던 시대의 분들은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청소하면 청소 잘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거 두 개 섞으면 염소기체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럼 염소기체 특유의 그 락스 냄새 좀 되게 세게 나는 냄새가 나요. 호흡곤란으로 죽는 수가 있어요. 환기 잘 안 시키면. 가끔씩 집에서 전기분해 실험한답시고 소금물에다가 건져지 꽂으면 이거 나온다. 산소 대신에 얘가 나와요. 소금물로 전기분해하면 안 돼. 환기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 실려가요. 자, 그러면 봐봐. 나트륨 덩어리에다가 염소기체를 확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설명되어 있죠. 알칼리 금속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한다. 진짜 불꽃 튀면서 반응합니다. 아무리 어둡게 하고 아무리 온도를 낮춰놔도 나트륨에다 염소 부으면 불꽃이 막 확 튀면서 놓쳤다. 반응을 하고 흰색 고체 결정이 형성되는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짜. 나트륨하고 염소면 뻔하잖아. 뭐 나와? 염화나트륨이죠. 짜요. 그럼 물어볼게. 그렇게 만들어진 염화나트륨은 몸에 해로울까요? 해로울까? 그냥 소금 천일염에서 염화나트륨 뽑은 거랑 똑같아요. 화학이나 과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광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줄까요? 땡모나 있죠. 슈퍼마켓에도 파는 비타민. 땡모나 큰 통 한 통. 뭐, 2만원 하면 2만원 큰 통 한 통을 사죠. 그거 한 통 만드는데 레몬은 총 몇 개가 들어갈까요? 하나? 한 박스?
한 트럭? 이거 큰 거 한 통 만드는 우리 그 금속 캔에 들어서 보통 파는 요거 한 통 만드는데 한 몇백 개 들어있잖아. 뜯어먹을 수 있는 거. 한 통 만드는 데 들어가는 레몬의 개수는 0개입니다. 0개예요. 비타민C의 화학적 명칭은 아스코르빈산 혹은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석유에서 뽑아냅니다. 즉 석유에서부터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아낸 비타민C와 진짜 레몬이나 혹은 우리 유산균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낸 김치에 있는 비타민C와 먹으면 같을까 다를까? 똑같습니다. 사람 몸은 그거 구별 못해요. 그 방송계에 이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진리라고 부르는 윤은님이 계시죠. 그 윤은님이 광고에서 하잖아. 이제는 비타민도 원산지를 따져야 됩니다.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사람은 원산지 판단이 안 됩니다. 먹으면 똑같아. 알겠죠? 화학은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37쪽하고 그 37쪽 앞에 우리 지금 지나간 내신 만점 문제들 있죠? 거기하고 그렇게 풀고 내신 만점 문제, 뭐 서술형 문제, 실력업 문제 풀고 채점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